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시댁 혹은 시부모님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집안 분위기만 잘 살펴봐도 대략적으로 저의 결혼 생활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어려운 시기가 지난 지금에야 그 생각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엔 모두가 부러워하던 결혼이었어요. 다정하고 안정적인 성향의 남편과 저를 정말 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셨던 시부모님, 친동생처럼 저를 잘 따르던 시누이까지. 이렇게 말로 쭉 나으라면 아무도 안 믿을 만큼 정말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그랬던 결혼 생활이 불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했던 만큼 줬던 믿음이 겨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남편과는 주변 어른들이 추천해 주신 선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금융 쪽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2살 차이가 나는 연상이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남이 즐거워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 집안은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해온 집안이라 집안에 대한 믿음도 꽤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당신 좀 만나보고 싶다는데? 여보? 어머 정말?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도 괜찮아. 그냥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가 봐. 결혼 전에 미리 친해지면 서로 편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렇긴 하지. 그럼 2분 괜찮으신 날로 말해줘. 시간 비워놓을게. 처음엔 살짝 부담이 됐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 큰맘 먹고 만나 뵙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얼핏 들었던 가족 분위기는 화목하고 친밀한 분위기였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늘 결혼할 사람 부모를 잘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만나 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시댁 식구들의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가니 예전에 없었던 남편의 여동생마저 제가 궁금하다며 시간을 비웠더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오빠 여자친구는 처음 만나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내 식구가 한 자리에 있는 걸 보니 부모님들도 사이가 좋으셨고 남편과 여동생도 보기 드물게 사이 좋은 남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누나든 여동생이든 이성인 형제와 잘 지내는 남자가 흔치 않아서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여동생이 제 말도 잘 따르고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 참 가족 분위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가정이라면 결혼해서 시댁으로 더더욱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물론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만큼 첫 만남이 참 즐거웠어요. 첫 만남이 워낙 좋았다 보니 예비 시댁에서 종종 부를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과도 금방 편안해졌고 예비 시누이랑은 관심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종종 남편을 껴서 셋이서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이야기가 더 빨리 나오게 됐죠. 나는 이제 언니 아닌 새언니는 꿈도 못 꾸겠어요. 빨리 오빠랑 결혼하세요. 그러게, 나도 얼른 네가 우리 식구가 됐으면 좋겠구나. 우리 식구들은 언제든 널 새 식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너만 마음 먹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재촉을 하니 괜시리 마음이 또 급해지더군요. 그래도 아직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을 때라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들도 적당히 기분 좋게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간 지 반년쯤 됐을 무렵 남편에게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죠. 이 정도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쯤 되니 더 이상 결혼을 미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던 거고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니 시기를 좀 더 앞당긴다고 나쁠 건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포즈에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청혼을 수락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과 동생과 잘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나는 정말 시댁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넌 정말 무슨 복이야? 며느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시댁이라니.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으로 들어온 줄 안다니까? 내 말이. 난 시부모님은 오히려 괜찮은데 시누이들이 어찌나 유난인지 몰라. 사사건건 간섭을 못해서 안달이 났다니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 연락 끊어버리고 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그렇다고 남편이랑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시댁이라는 거 소설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있긴 하구나. 그런 집에 시집가는 것도 정말 천운이다. 너무 축하해.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꼭 뭐 하나씩은 마음에 걸리고 걱정스러웠는데 네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축하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시작한 결혼을 향한 첫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고 희망적이기만 했어요. 그땐 저의 새 출발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죠. 그렇다고 결혼 준비할 때 위험 신호를 아예 못 느꼈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시댁에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만한 점도 있기는 했거든요.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 준비를 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남편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게 되면서 시댁에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마냥 행복하게만 보였던 시부모님은 사실 예전에 한번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결합하신 거였고, 이혼하셨던 사유는 바로 어머님의 주식 중독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벌어온 돈을 주식으로 다 날리고 이혼을 하셨다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그 뒤에도 어머님은 종종 주식에 손을 댔고 아버님도 다 아시면서도 어머님을 말리지 못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 덕분에 집안에 딱히 재산이라고 남아있는 게 없었고 결혼할 때도 시댁에 기댈 수 있는 건 아예 없었죠. 그래서 결혼은 내가 번 돈으로만 해야 할 것 같아 좀 늦게 말해서 당황했지.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결혼 전에 말해줬으니 된 거지. 당신도 그동안 착실하게 일했으니까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필요 없이 둘만의 힘으로 착실하게 준비해보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동안 날린 돈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아버님께서도 주식에 빠져 남편에게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는 날리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모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하지만 한참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던 그 시기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선뜻 깨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그런 처지에 놓인 남편이 안쓰러웠고 이런 사소한 이유가 우리의 결혼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결혼하면 당신이 우선이니까 절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두 사람의 생계가 걸렸으니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평생 약속할게. 그렇게 약속을 단단히 받아낸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친정에도 이 사연을 알렸고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염려가 많으셨지만 어느 날 저를 가만히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의사를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할 거야. 저도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서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인데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시댁 식구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래, 그렇게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긴 하지. 그래도 부모 마음에 애지중지 키운 딸이 고생하는 꼴은 차마 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아빠랑 상의를 해봤는데 말이야. 부모님께서는 세를 받고 있던 서울집 하나를 저희 신혼집으로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서울 집값은 비싸고 멀리 가자니 출퇴근 때문에 경기도 쪽 투룸을 알아보고 있었던 게 마음에 영 걸리셨던 모양이었죠. 부모님이 두신다고 한 집은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주변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 남편의 직장과 제 직장 모두 가기 좋은 위치에 있었고 나중에 아이를 키우기에도 괜찮게 학군도 잘 되어 있는 동네였죠.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몇 단계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집을 시작부터 얻게 된 셈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을 고생시키기 싫다는 부모님의 뜻도 알 것 같아 결국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알리니 정말 기뻐했죠. 여보, 정말이야? 이거 참,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지? 원래 집은 남자가 해가야 하는데 내가 참 면목이 없다. 괜찮아. 감사한 만큼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되지. 그래야겠다. 결혼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신혼집이라던데.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 아무 걱정도 없네. 그럼 이제 혼수만 채우면 되는 건가?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기뻐하는 것도 잠시 남편 뉘앙스가 마치 혼수도 제게 떠넘기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고개가 절로 갸우뚱하더군요. 집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혼수는 남편이 알아서 나서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혼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일단 당신 자취방에 있던 가전제품 같은 것 중에 쓸 수 있는 건 가지고 올까? 그럴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럼 너무 신혼집 느낌이 안 날까봐 그러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낫지 않아? 아직 쓸만한 것들 많잖아. 가구만 새로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혼수야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나야 집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 말이 전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집은 남자가 하는 건데 해결이 됐으니 여자 몫인 혼수는 제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들렸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우선 남편 집에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같은 것들은 거의 가지고 왔고 쉬는 날을 이용해 가구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인테리어 뭘 아나. 신혼집 인테리어 같은 건 여자들이나 로망 있는 거지. 원래 이런 건 남자들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에 단순히 원하는 가구를 고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가구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원하는 가구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을 내렸음에도 남편이 도저히 결제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보, 뭐해? 이제 결제해야 하는데? 결제? 하면 되지. 아니, 혼수 내가 해? 친정에서 집도 해줬는데? 아, 원래 집은 내가 하는 건데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으니까 혼수는 당연히 당신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뭐라고?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펴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에서 집을 해준 건데 그게 어떻게 나랑 별개일 수가 있어? 당신은 이제 나랑 가족이잖아. 부모님들이야 우리 잘 살라고 도와주신 거고 그 외 각자 해오기로 한 건 각자 해결해야 하지 않아? 처음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친정에서 둘 다 잘 살라고 해준 건 맞지만 당연히 딸인 저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집을 해주신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이더라고요. 여보, 각자 해오기로 한 것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나랑 친정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집에서 해준 게 내가 해온 거나 다름없잖아. 무슨 계산법이 그래? 아니지. 당신이 아니라 당신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우리가 각자 결혼 준비할 때 쓰기로 한 비용이 있는데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얼렁뚱땅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부모님이 해주신 건 예외로 해야지. 내가 혼수로 돈을 아예 안 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취할 때 샀던 전자제품 쓸만한 건 싹 다 들고 가잖아. 나머지는 당신이 하는 게 맞지. 그 자리에서 너무 뻔뻔하게 요구를 하니 더 싸울 정신도 없고 그렇다고 몇 날 며칠 돌아다니며 겨우 골라나온 가구 리스트를 눈앞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더라고요. 일단은 제 카드로 긁고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뒤로 이것저것 따질 체력도 여유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한 번은 결혼 직전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남편에게 소개시켜주는 날이었어요. 친구는 제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일에 대해 한번 은근슬쩍 자기가 대신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네가 혼수까지 했다고? 와, 오빠는 진짜 좋으셨겠다. 와이프 될 사람이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해오고. 오빠는 그럼 그냥 몸만 오면 되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몸만 오다니. 나 자취할 때 쓰던 비싼 전자제품은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에이, 그래도 쓰던 거 가져오는 거랑 새로 사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보통 한쪽이 집해오면 한쪽이 혼수는 해오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전자제품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이런 건 친구분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둘이 다 이야기가 끝난 문제인데. 무슨 소리야.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지.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이 결제했지만 나도 혼수는 당신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하려고 만났어? 우리 친구한테 청첩장 주려고 만난 거 아닌가? 불편하게 이러지 말고 이런 얘기는 둘이 있을 때 하지. 친구가 나서줬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날 약속이 끝난 후 친구가 제게 사과까지 하게 됐어요.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나선다고 해서 분위기만 망친 것 같네. 남편분이 엄청 완고하시네. 둘이 잘 이야기해보는 게 낫겠다. 하지만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 도저히 더 이야기 꺼낼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같이 살고 같이 쓸 건데 그냥 이쯤에서 좋게 넘어가자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평소 연애할 때 남편이 그렇게 구두쇠처럼 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남편의 독특한 경제관념 정도로 생각하고 말자 싶었어요. 그거 하나 딱 눈 감기로 마음먹으니 결혼 준비하는 내내 딱히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게 충실했고 긁어부스럼될 일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혼수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잠깐 고민했던 걸 생각하니 아찔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까지 무사히 골인했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잘하고 성실한 안정적인 남편이 됐어요. 우리 부부의 혼수 사건에 대해 대충 아는 친구들도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남편이 워낙 잘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린 것 같았죠. 시댁 식구들 따로 반전이랄 것도 없이 제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혼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꼭 제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신혼집 이사를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한 후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을 때였어요. 나름대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집을 열심히 꾸며뒀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바로 알아봐 주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살림꾼이시다. 집도 너무 예쁘고 주방도 너무 깨끗해요. 그러게 이 주방만 봐도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딱 알 수 있거든. 봐봐. 이 냉장고도 크기가 작은데도 안에가 아주 야무지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잖니. 근데 둘이 집 합치는 김에 냉장고 정도는 새로 사지 그랬니? 요즘 신혼부부들도 냉장고는 어느 정도 크기는 좋은 걸로 쓰던데. 그래? 너무 작나? 나도 좀 신경 쓰이긴 했는데 그래도 혼수하는 사람이 별말 없으니 어떡해. 내가 쓰던 거 써야지 별 수 있나? 그래? 그럼 상의를 해보지. 그래도 가구랑 이런 건 다 이 사람이 했으니 더 해오라고 하긴 좀 그렇지. 나보다 월급도 적은데. 냉장고는 어차피 나도 자취한 지 얼마 안 되고 결혼한 거라 거의 새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일하느라 집에서 밥 자주 해먹지도 못하는데 쓸 만큼 쓰다 나중에 바꿔도 돼. 그 대화를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냉장고만큼은 남편이 먼저 거의 새 거라 버리기 아까우니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했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떠난 뒤 따지니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반응하더군요. 그랬나? 옛날 일이라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건 내가 가져온 건 맞잖아. 뭘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그래? 내가 혼수를 안 해와서 그렇다는 뉘앙스로 말하니까 그렇지. 내가 집까지 해오고도 당신 식구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아우, 그놈의 집. 그래, 좋은 집 얻어서 잘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당신 능력으로 해온 집도 아닌데 그만 좀 말해. 우리 그냥 각각 능력으로 해온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따질 거면 내가 당신보다 월급도 훨씬 많은데
용돈은 똑같이 쓰고 있잖아. 그럼 난 억울해서 어떡해. 앞으로 당신은 평생 당신보다 잘 버는 내 덕분에 더 여유롭게 살 텐데 이것도 다 따져봐?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연애기간 전부 합쳐서 처음 봤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것이 컴플렉스라도 되는지 꼭 집과 혼수 얘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이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은근슬쩍 혼수를 안 해온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전투 의지마저 꺾이더라고요. 남편이 화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제 입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해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하도 감정적으로 나오니 더 이상 대화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알겠어.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해 예민하고 나도 오늘 일은 기분이 좋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서로 집이나 혼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터치하지 말자. 새벽이 되어서야 제가 먼저 그런 결론을 냈고 남편이 동의하면서야 싸움이 종결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서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같이 즐겨보던 연예인 부부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신혼집이나 혼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찔할 정도였죠. 그래도 그렇게 서로 신경 쓰고 조심하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으니 이것 또한 제가 끌어안고 살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끌어안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나중에야 알겠더라고요. 서로의 관계를 위해 늘 조심하고 눈치를 봐왔던 건 저 혼자뿐이었다는 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힌 건지 남편은 혼수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기세 등등해져서 본인이 인심을 썼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한 번은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한참 시누이가 결혼 준비 중이라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설마 혼수 얘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에어드레서를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것까지 혼수로 하자니 너무 빠듯해서 이런 건 좀 아껴야겠죠? 필수품은 아니니까 결혼하고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해줄까? 결혼 선물로. 정말?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새언니도 괜찮은 거죠? 네? 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선물해주겠다는데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달에는 친정 부모님 생신도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가는 날이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이 그렇게 말해버리니 벙찌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눈 대화였어요. 여보, 근데 이번 달은 좀 힘들지 않겠어? 왜 무리해서 해준다고 했어? 어차피 축의도 많이 하기로 했으면서. 아, 맞다. 에어드레서는 당신이 좀 해줄래? 어차피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아낀 돈 많잖아. 그 돈으로 내 동생 혼수 하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지? 당신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따르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혼수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럼 당신이 집을 해왔으면 됐잖아. 누구 덕분에 그 집에 살고 있는 건데. 결국 가구도 내 돈으로 했는데 그깟 전자제품 좀 안 했다고 이러는 거야? 싫으면 말아. 그냥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나 해서 떠본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집에 온 건 언제까지 이야기할 건데? 지겹지도 않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이젠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도 평소에는 그렇게 계산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부부 사이에서의 계산법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대화도 잘 통하고 평소엔 잘하는 남편이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집 문제나 혼수 문제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니 저도 점점 속에 화가 쌓여만 갔어요. 그 얘기가 서로 안 나올 때는 마냥 사이가 좋다가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덮어두고 살다가 제 여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깊어졌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면 나랑 가전 좀 같이 보러 다녀줄 수 있어? 언니도 알겠지만 남편 될 사람이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같이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당연히 가줄 수 있지.
그럼 주말에 봐. 장거리 연애 중이었던 동생이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듬직하게 따라 나서서 운전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얼추 중요한 가전들을 다 고른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결국 제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죠. 처제는 어쩜 이렇게 알뜰하고 꼼꼼할까? 남편 없이도 혼자 이렇게 혼수도 잘 챙기고 같이 자란 자매여도 성향이 다르기는 하네. 그 말을 하는데 제 표정이 고울 리가 없죠. 급격하게 싸늘해지는 표정을 보더니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동생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넌지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형부 아까 그 얘기 뭐야? 언니는 마치 혼수를 안 했다는 식으로. 중요한 가구도 다 언니 돈으로 사지 않았어? 거기다 우리 집에서 신혼집까지 해줬잖아. 그러게. 이쪽으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나한테 해준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잘 살라고 해준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혼수는 원래 내가 해가기로 한 거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런 계산법이 다 있어. 형부 사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하다. 집까지 해오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해? 괜찮아. 원래 저 사람이 좀 그래. 동생이 어이가 없었는지 저에게 이입하며 화가 난 듯 했지만 그때는 달래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에게 하는 말과 달리 제 마음은 괜찮지 않더군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서로 그 얘기에 민감한 거 알잖아. 좀 남들 앞에서는 꺼내지 마. 당신 입장에선 당신 생각이 논리적이겠지만 남들한텐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좀 생각해봐. 또 그 얘기야?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 나도 당신이 홍수 얘기 꺼내면 집해왔다고 요새 떠는 거 지겨워. 당신부터 그 말 좀 안 하면 생각해 볼게.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남편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오더군요. 똑같은 주제로 싸움이 반복되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저절로 제 입이 꾹 닫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게 남았죠. 그래도 갈등을 마냥 덮어만 두는 것보단 솔직하게 말하고 부딪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부족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엔 일이 터지더군요. 언니, 축의대를 맡길 사람이 딱히 없어서 그런데 혹시 형부한테 부탁해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남편한테 이야기해볼게. 보통 축의대는 남자 사촌들이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 집안은 엄마가 외동이셔서 외가 쪽엔 친척이 아예 없었고 친가 쪽은 전부 여자 사촌이고 삼촌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부탁할 사람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부탁하니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터라 큰돈이 오가는 일을 맡기기에 믿음도 갔죠. 축의대에 있느라 결혼식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결혼식이 끝나갈 쯤 천천히 자리를 정하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기로 약속을 해뒀어요.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에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황해서 남편을 찾아다녔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결국 남편 없는 가족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도대체 이 서방은 어디 갔니? 아유, 가족 사진을 없이 찍으려니 좀 그렇네. 이따가 제가 연락해 볼게요. 친정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니 등에 식은땀이 나는 한편 정말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다 찍고 식사를 하러 가기 직전 연달아서 전화를 해대니 결국 마지 못해서였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긴 받더군요. 야, 대체 어디야? 지금 당신 말도 없이 없어져서 당신 빼고 가족 사진 찍었잖아. 내 동생 결혼식인데 꼭 이렇게 신경 쓰이게 했어야 돼?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 어디 갔냐고 찾으셔. 정산도 해야 되는데 축의금은 어쩌고 어딜 간 거야? 당신도 날 찾는 게 아니라 축의금 찾는 거지? 뭐라고? 참나, 축의도 축이지만 난 지금 당신이 말도 없이 중요한 순간에 사라져서 화가 난 거야. 아직도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난 안 돌아갈 거야. 당신이 돈돈거리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에 나도 지쳤어. 난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우릴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당신만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불만 많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여동생 축의금 내가 정산해서 혼수한 만큼은 내가 가져간다. 내 혼수 대신 받는 거라고 생각해.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거 도둑질인 거 알긴 해? 나 친정 식구들 얼굴 어떻게 보라고 그딴 짓을 해?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장 그 돈 갖고 안 돌아와? 가면 당신이 이 돈을 순순히 주겠어?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배려심은 조금도 없이 돈돈거리는 남편에게 순식간에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직전까지 화가 나서 뜨겁게 팔팔 끓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지더라고요. 늘 이 얘기만 안 나오면 남편이랑은 참 괜찮은데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 합리화했던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에 그동안 좋았던 날들까지 싹 잊혀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 돈 그대로 가져가고 나랑은 이혼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면 그 돈을 가지고 뛸 생각을 하니? 너 같은 인간 본성 이제라도 똑똑히 알게 되어 다행이다. 우리 싸움에 내 동생을 왜 끼어들게 하니?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한 게 명백한 횡령이자 범죄라는 거야. 마음이 식으니 바로 남편과의 통화는 녹음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발끈했는지 뭐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녹음 내용에 본인이 동생 축의금을 가져간 것과 그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리화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녹음되었어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쉽사리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동생 부부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저는 이혼소송을 걸었죠.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려고 했더니 괜히 너희 부부한테도 민폐를 저질러서 미안하다. 우리도 우리지만 언니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소송 걸어놨으니 괜찮을 거야. 변호사 말론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대. 우린 언니가 더 걱정이야. 맞아요.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요. 어떻게 처제 축의금을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건지. 동생 부부는 절 따뜻하게 위로해줬지만 사실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민사소송까진 버티고 싶지 않았는지 합의 끝에 축의금을 그대로 반환했어요. 혹시 몰라 하객들에게 받은 금액과 대조해보니 다행히 금액이 얼추 맞더라고요. 하지만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제 마음까지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그냥 좀 살자. 나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래, 내가 그때 눈이 돌았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겨우 이런 에피소드 하나로 정말 이혼할 거야? 나도 그동안 우리가 그것만 빼면 다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적당히 했어야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합칠 생각을 해? 내가 당신이랑 다시 같이 사는 일은 없을 테니까 꿈 깨.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했고 결국 전 남편과 갈라섰어요. 이혼 과정에서 제 편은 못 들더라도 어느 정도 빠져 있어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도 결국 갈라설 때가 되니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동안 잘 지냈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오빠를 버려요? 그래, 가족이 어떻게 너희 둘만 가족이니? 우리도 다 같이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너희 둘이서 결정해?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이렇게 멀쩡한 사람 이혼남 만들 거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보세요. 친동생 결혼식 축의금을 훔치려던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애가 홧김에 그랬다잖니. 네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본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야. 남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살아.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남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사는 거면 전 남들처럼 살 자신이 없네요. 아, 너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내 새끼는 앞으로 어디서 살라고? 네? 아니, 그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반이 티는 안 냈지만 나를 돈줄처럼 보고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정들었고 제게 잘해줬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나름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또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주 미련 없이 떠나라고 제 등을 밀어주시네요. 차라리 잘 된 거죠. 어머님 아들이야 이혼하고 땅바닥에서 자든 어머님 댁 거실에서 살든 제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긴 속으로만 하시죠. 그렇게 시댁과도 안녕을 고했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란 걸 왜 몰랐을까 스스로 자책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친정에 대해 잘 되지 말라고 저주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 인생에 이러한 사람들이 엮이지 않길 바랬던 것 뿐이었고 이혼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제 알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하고 있던 부동산이 결국 위기를 맞은 모양이더라고요. 부동산은 신뢰로 먹고 사는 장사인데 남편이 이혼하면서 장인집 축의금을 들고 도망쳤다더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고 그게 곧바로 거래 취소와 계약 파기로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런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 집안에 수억짜리 전세, 매매를 어떻게 맡기냐 라며 줄줄이 계약에 끊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동네에서 오랫동안 믿음이 가는 좋은 이미지로 영업해왔던 부동산은 몇 년 못 버티고 망해버렸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저도 조금은 남편과 더 잘해볼 수 있었을까 같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보며 마지막 남은 그 미련마저 아주 깔끔하게 접히더군요. 그동안 체면을 중시하던 시부모님은 분노와 당황 속에 저를 찾아와 소문을 바로잡아달라고 말씀까지 하셨지만 제 대답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잡을 소문이 없던데요. 너무 있는 그대로 퍼져서요. 뭔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남편이랑 통화했던 내용이라도 들려드려요. 시부모님께 여동생의 결혼식 날 남편과 나눴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내자 시부모님은 그 뒤로 더 이상 절 괴롭히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체면도 정확한 돈계산도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게 없다면 결혼도 가족도 결국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시댁과 남편과 얽힌 인연을 끊어내니 오히려 제 삶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끊어내고 나서야 제 삶에서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갈등이 사실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큰 무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내 삶을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일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다고 생각하고 외면해오던 갈등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 전반을 크게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게 벌써 4년이나 되었네요. 장례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가 고작 44.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키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서둘러 하늘나라로 갔네요. 그렇지만 오늘 사연을 보낸 이후에 남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요. 모두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시댁 문제예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뒤에 시댁과 저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단절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었고 남편이 갔다는 이유로 더는 안 보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한 지가 몇 년인데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도 찾아뵈었고 가끔은 아무 날도 아닌 때에 연락도 드리곤 했어요. 더구나 시기가 시기였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몇 해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제 마음보다도 시어머니 마음이 많이 적적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더 자주 드리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어머니도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잘 대해주셨어요. 더는 오지 말아라.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죠.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라고 행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때론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셨죠. 처음엔 물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도 돌멩이가 하나 생겼어요. 저를 넘어뜨리려는 돌뿌리요. 그건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에요. 저희 남편은 형제관계는 삼형제로 저희 남편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주버님이 있고 밑에 도련님이 계시죠. 저희 부부가 연애를 할 때 남편으로부터 삼형제에 대해 많은 일화를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차이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며 어릴 때부터 준법 정신이 뛰어나 형제들이 무단횡단이라도 하면 엄하게 혼냈어요. 예전에 남편이 멋모르고 도둑질을 했을 땐 정말 경찰서에 보내려고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도련님은 남편과 5살 차이로 애교 많은 막내 동생이었고 어딜 가든 사랑받는 성격으로 친구가 매년 많았어요. 그래서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학교 회장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자친구들도 많고 고백도 많이 받아서 되려 형제들이 피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돼지 껍데기 집이에요. 벌 때는 3학년 중에 가장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그 가게에 데려간 적도 있었죠. 껍데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농업 분야의 연구원이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일했죠. 남편의 성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토끼 같은 여우라고 할까요? 토끼처럼 순진한 얼굴을 하면서도 여우처럼 무척 예민하게 상황을 잘 살폈죠. 그래서 사회생활도 무척 잘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일을 놓치지 않았고요. 정말 유망한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자식 농사 하나 기가 막히게 잘 지으셨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들들 중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잘 클 수가 있죠? 정말 시어머니는 걱정 하나 없겠다 이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아 보였어요. 남자들인데도 매년 생일도 챙겨주었고 여행도 다니고요.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았어요. 비밀도 없는 것 같았죠. 제가 처음 아주버님을 만났을 때 제가 족발을 좋아하는 걸 아시고 술을 못 마신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대학 어떤 과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올해 호프집을 하셨거든요. 그게 농업기술원 앞이어서 연구원분들이나 기간제 노동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주 고객층이었죠. 남편도 저희 호프집 단골이었어요.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겐 손님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손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학교 과제를 일찍 끝내고 엄마를 도와 서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연구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 취객 진상이 있었고 그때 저희 엄마는 지인이 오셔서 가게를 잠깐 비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객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취객이 소주병을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웃으며 말했죠. 아저씨, 그거 나한테 던지시면 바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제정신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는가 본데 정신 들면 뼈저리게 후회한다니까? 지금 이야기하지만 난 합의 같은 거 없어요. 어?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휘익 하고 소주병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다행히 소주병이 제 얼굴 옆을 지나가 벽을 쳐서 부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남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연구원들의 표정이 보였죠. 그리고 벌떡 취객이 일어났는데 남자가 덥석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저 사람 끄집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취객을 몰아냈는데 그 남자가 자꾸 품에서 저를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취객 욕을 하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런 인간한텐 술이고 뭐고 팔아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의 옷깃을 잡았어요. 저기요, 저 좀 놔주시죠. 이제 간 것 같은데 저 숨 막혀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놓아줄 생각은 않고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 그렇게 대담하게 말해요. 누구 신경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저는 겨우 힘을 써서 남자의 품에서 떨어졌어요. 그러자 남자는 제 얼굴 구석구석을 살피며 괜찮은지 보았어요. 제가 괜찮다고 소주병이 저를 비껴갔다고 말해줘 남자는 계속 저를 보았죠. 그리고 저는 남자에게 뒤를 보라고 했어요. 남자의 뒤는 난리가 나 있었죠. 같이 온 사람들이 휘휘 휘파람을 불면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래서 여기 자주 왔던 거야? 저는 그 소리에 당황해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꾸 호출벨을 누르는 거예요. 남자가 있던 그 테이블인 것 같았어요. 제가 빼꼼하면서 쳐다보자 남자들이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문을 받으러 걸어갔어요. 그러자 남자가 묻더라고요.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휴대폰이 없다고 하고 뭘 주문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들이 번호라니까 번호 하면서 분위기를 잡았어요. 저는 쌩 돌아갔어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까지 별일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며 며칠을 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남자가 혼자 와서 맥주를 3000cc나 마시는 거예요. 제가 뻥튀기를 건넸어요. 그러다 훅 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제 손을 턱 잡더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물었어요. 계속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그 상황에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냐고 화내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봤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딱 봐도 들킨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자의 가슴 쪽 주머니에 있는 볼펜을 뺏어서 냅킨에 제 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사람에게 번호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자가 그 냅킨을 받고 얼떨떨해 하더니 그대로 계산을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거절인가 싶었는데 금방 문자가 오더라고요. 프로필을 적어 보냈더라고요. 이름, 생년월일, 직업, 혈액형 등등이 적힌 프로필이요. 그거 보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어요. 사실 6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저는 학생 신분이고 남편은 직장인 신분인 게 걸리긴 했는데 사랑은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1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네요. 게다가 프로포즈 멘트는 이거였어요. 딸기는 실컷 먹게 해줄게. 제 남편이 딸기과에서 일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멘트지만 그땐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스토리를 모두 아주버님은 알고 있었죠. 처음 저를 보시고 무척 반가워하시더니 남편에게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시는데 사실 저는 무척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형제관계가 좋다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 아주버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형제가 없는 저에게 오빠처럼 행동해 주셨어요. 자주 안부도 묻고 매해 생일 선물도 주고받고요. 또 만나면 서로 농담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그랬죠. 그리고 그건 아주버님이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결혼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은 경찰의 업무를 자신의 보람으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결혼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결혼도 엄청 눈치 보였거든요. 위에서 먼저 차례대로 결혼하는 게 보기 좋다는 게 어른들의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둘째인 남편이 먼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크게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저도 나름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뒤에라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겠다고 하니 무척 기뻤죠. 마음의 짐이 한결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형님이 생긴다는 것에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저 혼자 여자였잖아요. 솔직히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남자들이 다정하다고 한들 그 시대 남자들이 얼마나 다정하겠어요. 그래서 전 형님이 생긴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키도 작고 무척 귀여우신 형님을 보고 기뻤어요. 내 편 같았고요. 게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작은 손으로 얼마나 야무지게 부엌일 살림을 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 하며 애교도 부리고 친해지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후엔 명절 때 형님과 따로 커피 한 잔을 하러 가기도 하고 시댁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친정 이야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저는 시댁에 시자도 겪지 않았고 시월드라는 단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가끔 친구들이 시월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부엌일을 시키는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최고인 시어머니, 게으름뱅이 형님, 잔소리쟁이 형님. 이런 건 정말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돌뿌리냐고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한 아주버님과 형님은 4년 전 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 돌변했거든요. 그건 정말 귀신도 놀랄 만큼 순식간이고 엄청났어요. 제가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도 시댁과 관계를 이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건 시어머니뿐 아니라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년 생일을 챙겨드리고 환절기나 그럴 때 안부도 묻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첫 해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야, 지금 혹시 뭐해?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아니, 별게 아니라 오늘 애들 아빠 생일인데 집에 올래?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혼자 있으면 적적할 텐데. 와서 반찬도 좀 가져가고. 알겠지? 형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안 갈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크와 아주버님 좋아하시는 와인을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형님이 문을 벌컥 열었죠. 이봐, 우리 동서는 센스가 넘쳐서 케이크 사온다니까. 아니, 우리 애들 아빠가 케이크는 필요 없다 하는데 애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작은 엄마가 사올 거야 라고 했거든. 봐, 얘들아, 너희 작은 엄마는 사온다니까? 그러면서 케이크와 와인만 쏙 빼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덩그러니 잠시 현관에 남겨져 있다가 눈치를 보며 들어갔어요. 사실 그때 형님네 집을 처음 가봤거든요.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집은 못 들어가게 하던 형님이셨어요. 제가 데려다 드려도 차 한 잔 안 주셨죠. 그래서 긴장하며 들어갔는데 웬걸 생일상이 전혀 차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자기 손목을 보여주더라고요. 형님의 손목엔 아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시냐 물으니 일을 자꾸 해서 엉망이야.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더라고. 그러면서 장은 다 봐왔다며 냉장고에서 꺼내서 준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아주버님 생일이기도 하고 제가 매번 모바일 쿠폰만 보냈지 미역국은 끓여드린 적이 없어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잡채거리가 있길래 잡채도 하고 동태가 있길래 동태전도 했네요. 그렇게 상을 차리고 다들 앉았는데 아주버님 식구가 4명이거든요. 저 혼자 끝에 앉아서 박수치고 노래 불렀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식구인데 식구가 아닌 느낌? 그리고 그건 다음 연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었어요.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형님 그리고 조카들 생일 밥상을 차리거나 어떤 좋은 식당에 초대받아 가놓고 계산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제가 화장품 반문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동서, 바빠? 지금 수화학원 끝났는데 좀 데리고 올 수 있어? 내가 손목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해.
그리고 수아 데리고 오면 나중에 수진이도 픽업 부탁해. 해줄 수 있지? 그것도 처음에 무척 당황했는데 형님의 자연스러운 태도와 이제껏 저희가 나눈 관계를 생각해서 몇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에 당연해지더라고요. 멍청하게 저 또한 그 시간을 비워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번 화장품을 공짜로 달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명절 때마다 드리는 명절 선물 세트 화장품도 안 받는다고 자기는 쓰는 것만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품부터 세제, 샴푸 같은 것들을 그냥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말하기가 애매했어요.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하기도 그렇고, 형님 요새 너무 달라지셨어요. 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둘러놓고 참다가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인데 제가 낄 수 있나요? 저 이제 괜찮으니까 안 불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화장품은 제가 이제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정도를 다 빼와서. 형님도 회사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회사가 늘 갑인 거. 그쵸? 그러니 형님은 하하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다단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계속 그런 일 하다간 몸 상하고 마음 상한다? 그리고 내가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가족 행사지만 어쨌든 동서도 가족이잖아. 설마 이젠 우리 가족 아니라는 뜻이야? 그건 너무 서운한데. 내가 생각해서 부르는 거야. 혼자 있으면 외롭고 적적하고 그럴 때 나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사양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이해할게. 저는 대체 형님이 뭘 이해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형님이 하하 웃으면서 꽤나 본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이를 악물고 말하는 게 저한테도 느껴졌죠. 우리가 얼마나 아량이 넓은데, 안 그래? 고작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이거 하네 저거 하네. 치사하게 어머님도 아니고 할머님을 등에 업고 말이야. 내가 그거 다 감수하고 이해하고 얼마나 아량이 넓어. 동서는 운이 좋은 거야. 나 같은 형님을 만나서. 그렇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형님이 제게 앙금이 있다는 걸요. 사실 제가 시댁에서 부엌 일을 제일 안 했다면 제일 안 했어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간보기, 밥상에 음식 올리기, 할머님과 수다 떨며 고스톱 치기 그런 거였죠. 그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형님이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댁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계시지만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시아버지의 어머니 말이에요. 그분이 제사나 명절이나 온갖 가족 행사를 총괄하셨어요. 그리고 지독한 아들 지상주의셨죠. 그래서 남편을 포함한 형제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마구 할머님이 혼내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대로 아들을, 그것도 첫 손주를 아들로 낳은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형님은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그때 할머님이 너는 무슨 복을 빼앗겼길래 이러냐? 하신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고요. 하지만 옛날 분이시니 어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님은 아니었나 봐요. 서운했나 봐요. 물론 제가 명절이나 제사 때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할머님이 저를 많이 찾으셔서 거의 할머님과 붙어있긴 했어요. 그래도 눈치껏 행동했던 것 같은데 형님은 그것도 마음에 안 찼나 봐요. 그래도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라서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고 따르던 형님인데 저한테 적기를 품으시니까요. 제가 한마디 말이 없자 형님은 듣고 있는 거냐고 묻더니 본인 할 말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번 명절이랑 제사부터 할머님 못 오신다고 하거든. 다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움직이시질 못하신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지? 이제 동서 방패는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고분고분 말 잘 들어. 하라는 거 똑바로 하고. 어? 왜 자꾸 대답을 안 하지? 그리고 혹여나 내 말 듣고 이제 어머님 뒤에 숨으려는 건 아니지?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거야. 어머님도 동서 행동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셔. 물론 어머님도 아들 셋 낳으셨지만 할머니 행동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 잘해. 알았지?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할머님이 이제 큰 집에 오지 않으시다뇨. 물론 제가 정말 할머님을 방패 삼아
부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시던 할머님이 더는 오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 서운했어요. 그리고 사실 형님의 말도 무서웠고요. 그렇게 다음 제사가 되었어요. 제가 큰 집에 도착하니 정말 할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님을 찾는 눈빛을 보았는지 형님은 저를 비웃으면서 팔짱을 꼬시더라고요. 왜? 할머님 찾아? 내가 말했지? 이번 제사 때부터 영영 안 오신다고. 이제 동서 시대는 끝났어. 동서가 아들 낳은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어서 옷 갈아입고 앞치마 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어디 한번 알아서 제사상 차려봐. 형님은 그러시면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그 옆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엔 종량제 봉투에 장을 봐온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씩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준비하는 건 처음이어서 난감했어요. 제가 사실 제사상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어떤 음식을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실로 나가 이실 짓고 했어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니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셨고 형님은 저를 보고 또 한 번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겠어?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모르겠지? 원래 제사라는 게, 제사상이라는 게 집안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한 번도 제대로 도운 적이 없으니, 한 적이 없으니 알 리가 있나? 냉장고에 채소나 준비물들은 제대로 뒀어? 미리 해동시켜 놓을 거 빼놓고 했어? 그게 기본이지. 안 그래? 동서 집에서 음식 하나도 안 해먹는구나? 매일 사 먹니? 그런 식으로 남편 음식 해줬어? 그게 부인으로서 할 짓이야? 형님의 추측은 거의 맞았어요. 저는 제 남편이 먹을 음식도 제가 먹을 음식도 제 자식들이 먹을 음식도 최상의 것들로 사 먹었어요. 제가 화장품 반문 판매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유 시간은 많지만 의외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요리를 해서 끼니를 챙기는 건 힘에 붙였어요. 저는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으로 형님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형님은 그 눈빛을 읽으시곤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서방님이 빨리 돌아가셨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부인 잘못 만나서. 안타깝게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일도 안 하시잖아요. 저 그래도 저희 집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주부의 일도 해요. 제가 몸이 여러 개인 것도 아닌데요. 형님 정말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듣고 형님은 팔을 꼬더니 헛웃음을 쳤어요. 그걸 변명이라고 내어놓는 거야? 그게 변명이면 세상에 위대한 어머니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그리고 부인도 위대한 거야.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내야 해. 정말 동서는 편하게 결혼했다. 편하게 살림하고 편하게 육아하고. 어머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자기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내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나 치고 말이야. 애초에 이랬다는 거 알았으면 동서 이 집안에서 내쫓아도 무방해. 알아? 그리고 형님은 턱으로 부엌을 가리키셨어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소리였죠. 저는 그 뜻을 알고 뒤를 돌아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이은 형님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설마 남편 사망 보험금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지? 제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형님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닌 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찜찜한 기분으로 제사상을 차렸죠. 잡채든 생선구이든 나물이든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해본 것들이나 생전 처음 해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제사상에서 간을 보려는데 형님이 제 손을 찰싹 때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의 없게. 동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아? 그냥 무례한 사람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 당장 부엌으로 따라와. 내가 간 볼 테니까.
동서가 이제껏 했던 것처럼. 그러더니 하나하나 간을 보시고 뱉고 간을 보시고 뱉고를 반복하셨어요. 인상은 있는 대로 쓰시면서 제가 만든 것이 형편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해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미 재료는 다 써서 다시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 그건 정성이 부족한 거라면서 정성 하나로 장을 다시 봐서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4년째예요. 제사나 명절엔 항상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가는 형님이 보고 완전 입장이 달라졌죠. 그리고 정말 할머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의 마지막 명절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잡채부터 갈비찜, 나물 각종 전들. 처음에는 어리숙하더니 4년 만에 적응해서 이제는 형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명절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고 형님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었죠. 무튼 그러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친척들을 포함해 시댁 가족분들은 즐겁게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시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언제부터인가 저를 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뭘 했다고 파스를 붙여. 이러다 파스 냄새 음식에 다 배이면 어떻게 할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제 아주 조금 제대로 한다고 기고만장하지? 다들 맛있게 먹으니까. 동서가 뭐 대단한 거라도 한 것 같지? 그거 아주 큰 착각이야. 알겠어? 그 소리를 집안 사람들이 모두 들었어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이내 아주버님이 오시더라고요. 형님 옆에 딱 서더니 제 팔목에 파스를 보시고 쯧쯧 혀를 차더라고요. 뭐 별거라고. 우리 부인은 몇십 년을 했는데 그래도 파스 한 번 안 붙이고 늘 웃으면서 식구들 맞이했다고? 그게 어렵나? 식구들인데 그게 어려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래?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 그리고 나중에 할머님 댁에 갈 거니까 음식도 좀 싸놓고. 뭐? 당신이 간다고? 왜 당신이 가지? 내가 장손인데 지금 나조차도 무시하는 건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우리 부인이 힘들게 해왔던 것처럼 가만히 하라는 일만 하라고. 어? 결국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할머님 댁에 가져갈 음식들을 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형님이 오셔서 그걸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셨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셨고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더니 제가 하는 것만 빤히 쳐다보셨죠.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설거지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님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제사가 2달 뒤이니 확실히 준비하라고요.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없으니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2달 뒤 제사가 되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일을 쉬지 않고 하느라 지쳐서 음식을 사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나물이랑 전 같은 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걸 사가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뻔히 보였지만요. 그때만큼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 아니면 말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물과 각종 전들을 구매해서 큰 집으로 갔어요. 한 봉지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사상을 차렸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은 음식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부설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저를 단번에 의심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운전을 제사상에서 바로 손으로 집어먹더니 전을 툭 하고 제사상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 사온 거지, 마트에서. 어? 감히 이런 걸 제사상에 올려? 왜? 손목이 부러져서 뒤집개도 잘 못 잡니? 어디 이걸 먹으라고 가져와? 당장 안 치워? 다시 장봐와. 너처럼 싸구려 음식 말고 다시 하란 말이야. 그 소리에 아주버님도 왔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혀를 끌끌 찼죠. 푹 배워서 그런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지금 당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감히? 호프집 딸내미가 잘 나가는 연구원 꼬셔서 이 집 며느리 된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 우리 부인 말이 맞아. 당신 같은 싸구려 음식 내놓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내어오란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딨어? 당신 이런 식으로 내 동생도 무시했지. 내 동생 10년은 더 살 수 있었다고.
그 호통에 저는 눈물을 왈칵 흘렸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제기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바닥으로 하나씩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내 동생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 울었죠. 그리고 형님은 제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저는 계속 눈물이 나서 코를 훌쩍이며 울었어요. 그런데 병풍이 흔들리더니 쓱 하고 무언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할머님이셨어요. 할머님이 어쩐 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병풍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니 일어나 밖으로 나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아주버님도 형님도 놀랐어요. 모두 놀라 바닥으로 떨어졌죠.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한참 동안 정적이 이어졌죠. 모두 빤히 할머니만 봤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엉망이 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이게 뭐냐? 정성스럽고 엄숙한 제사에 다 늙은 녀석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그러자 형님이 다급하게 제가 음식을 사왔다고 전했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제사상에 떨어진 명태전 하나를 집어 드시더라고요. 뭐만만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강산도 몇 번이나 변하고 니들 살아있는 동안에도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다. 시대에 발맞춰 걸어야지 고작 이런 걸로 다 큰 녀석들이 몸싸움이나 하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정은이한테는 일 시키지 말라 했지. 내 말이 그렇게 우습더냐? 이 고마운 사람한테, 이 귀한 사람한테 너희는 일을 시키고 싶더냐? 아가야, 일어나거라. 이 할미를 봐서라도 이것들 행동은 용서하거라. 그러면서 할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일으키셨죠. 할머님이 저를 고마운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다 이유가 있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제 남편, 하늘나라로 간 제 남편 말이에요. 12년을 불구로 살았어요. 제 큰아들이 3살 때 그리고 둘째가 갓난아기일 때 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질질 끌려가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제 남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발까지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휠체어도 안 탔어요. 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사고 이후 무척 무기력했어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저와 같이 자는 것도 싫어했죠. 제 도움을 받을 때마다 늘 인상을 썼어요. 처음엔 나중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지냈는데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그랬어요. 제 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시댁에 남편을 맡기고 새 출발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선택한 제 사람인데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사고 이전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그 시간을 보내준 것이 감사했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그래, 당신이 불편하면 더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 남편이 그래도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오래 살길 바랐어요. 물론 미울 때도 있었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빨리 갔으면 싶다는 건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까지는 없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 남편은 무척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했죠. 그러다 심장이 멈춘 적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코에서 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보내줘야 하는구나. 그래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남편은 숨을 거두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말이에요.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막상 간이 서운하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시원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딱 하나로는 설명이 불가해요. 그래도 이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남편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납골당도 야외로 신청했어요. 먼지도 많고 비도 오고 눈도 오지만
그래도 밖에서 원 없이 실컷 보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 한동안 납골당 한번 제대로 간 적 없었어요.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 남편의 역사는 이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자꾸 자기 손자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게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때처럼 고마운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리고 할머님이 그러시자 그때 형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셨어요. 할머님은 왜 맨날 동서만 감싸세요? 정말 제가 딸만 낳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대에 발맞춰 걸으라면서 할머님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의 울분을 듣고 할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내가 언제 네 딸 낳았다고 미워하대. 너는 속이 빤히 보여. 하기 싫은 척 뒤에선 다 하고 다니지. 아니냐? 내가 다 모를 줄 알았냐? 네가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이? 할머님이 그 말을 하시자 아주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고 형님은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하셨죠.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었어요. 혼이 나간 사람처럼요. 할머님은 혀를 끌끌 차셨어요. 네가 내 고추밭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참고 모르는 척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괜히 참았다 싶구나.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귀한 사람을 이리 대접하냔 말이야. 할머님은 크게 고추 농사를 지으셨고 아주버님은 퇴직을 앞두시면서 아름아름 그 밑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할머님은 아주버님이 퇴직을 하고 일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 고추밭을 모두 물려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죠. 그런데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할머니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코인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코인은 안타깝게도 모조리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렇게 할머니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비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혀를 끌끌 차셨어요. 종현아, 네가 내 고추밭에서 일하고 싶다고 왔을 때 나는 너의 눈빛을 봤다. 경찰로 살면서 건강한 네 눈빛을 봤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다 죽어서 퀭 해가지고 영 볼품이 없구나. 이제 앞으로 내 밭에 올 생각도 말아라. 그리고 담보대출도 다음 달까지 청산하고. 네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게 노름이랑 다를 게 뭐냐? 너 언제나 정직을 내세우지 않았니? 그 신념은 어디로 간 거냐? 그리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거라. 은혜도 모르는 놈은 내 손자로 남을 자격도 없다. 그건 네가 장손이든 뭐든 마찬가지야. 썩 꺼지거라. 네 부인도 같이.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고개를 조아리고 계속 빌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셨죠. 하지만 할머님이 대쪽 같은 분이시거든요. 절대 귀에 담아두지 않으셨어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큰 집에 들어오셨어요. 자기 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으니 놀라서 뛰어와 아주버님을 일으키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울고 계셨어요.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는 놀라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너까지 그러느냐?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가가 네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보살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도 똑같구나. 똑같이 못났어. 그러시며 시어머니도 내쫓으셨죠. 세 사람 모두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제게 오셨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제게 오셔서 괜찮냐 물으시더니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괜찮니? 내가 다 미안하구나. 내가 애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해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니?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올 생각 말아라. 너를 내쫓는 게 아니야. 나는 참 아쉽지만 그동안 고생했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님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겨우 진정하고 짐을 챙겨 나왔는데 놀이터에 맨발인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더군요. 저는 허리를 펴고 당당히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 여우 같은 기집애, 감히 할머니 뒤에 숨어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너 때문에 당한 게 얼만데, 고생한 게 얼만데.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살랑살랑 여우짓 하더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할머님 땅으로 코인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도 제대로 몰랐던 저인걸요. 저는 그저 제 일에 충실했을 뿐이고 할머님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리고 형님, 제가 제사상 차려보니 알겠어요. 이거 참 힘든 일이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 집안에 할 도리 이미 다 했잖아요. 딸을 낳았네, 아들을 낳았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그래도 제가 아주버님이 사랑하던 동생 처예요. 아니, 솔직히 아주버님 제 남편 사고 나고 얼마나 찾아왔어요? 손에 꼽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서운하지만요. 그럼 전 가볼게요. 그렇게 전 시댁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님께는 감사한 마음에 가끔 할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자를 가지고 댁에 들립니다. 할머님은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시댁은 명절과 제사를 모두 없앴답니다. 이젠 전혀 모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돈을 메우지 못해 아주버님은 퇴직하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다고 해요. 차가 무척 비싼 것이었는데 아깝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번 주에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남편이 하늘나라고 하고 줄곧 가지 못했는데 할머님으로부터 받은 용기로 가보았어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후련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다들 아시죠? 그 이야기가 전혀 판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착하게 살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기도 했고 정과 의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남편을 보살펴 언제나 제 편인 할머님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시원한 복수를 해주기도 했고요. 소중한 마음은 언젠간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겁니다. 반드시요. 모두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